같은 폭우가 내렸는데 왜 한 나라는 103명이 죽고 다른 나라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을까요? 2025년 7월 4일 텍사스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캠프 미스틱에서는 27명의 아이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고 총 103명이 사망하는 참혹한 재난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같은 날 한국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폭우가 내렸지만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이 충격적인 차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으로 날아갔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시스템을 목격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국이 어떻게 제로 사망률의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우리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비밀들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마이클 톰슨, 텍사스주 재난관리청 비상대응 과장으로 15년간 일해온 베테랑 재난 전문가입니다.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해낸 경험도 있고 어떤 재난이든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죠. 하지만 2025년 7월 4일 새벽 제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새벽 4시 긴급 호출음이 울렸습니다. 케어 카운티 대규모 홍수 즉시 출동. 저는 서둘러 헬기에 올라탔어요. 15분 후 상공에서 본 광경에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홍수가 아니야. 쓰나미야. 조종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화롭던 시골 마을이 거대한 호수로 변해 있었어요. 집들은 지붕만 보이고 자동차들은 장난감처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캠프 미스틱이었어요. 과달루페 강변의 아름다운 여름 캠프가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있나요? 제가 무전기에 대고 외쳤어요. 대답은 정적뿐이었습니다. 헬기가 착륙하자마자 저는 구조보트로 달려갔습니다. 물속에서 떠다니는 건 캠프 침낭과 아이들 가방뿐이었어요. 여기 누군가 있나요?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그때 한 구조대원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이미 늦었습니다. 27명의 아이들이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27명의 어린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더 절망스러운 건 우리 시스템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홍수경보는 물이 불어난 지 2시간이나 지나서야 발령됐습니다. 긴급재난문자는 아예 작동하지 않았고요. 도대체 우리가 뭘 한 거지? 저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3일간의 수색 끝에 최종 사망자는 103명.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구하지 못한 그 아이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더 빨리 움직였다면 원망과 후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동료가 제게 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거 좀 봐요. 같은 날 한국에서도 똑같은 폭우가 왔대요. 저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서울에 쏟아지는 비의 양은 텍사스와 비슷했어요. 아니, 어쩌면 더 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사람들이 침착하게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질서정연하게 운행을 중단했고 도로에는 통제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상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같은 자연재해, 같은 강우량인데 어떻게 이런 극명한 차이가 날 수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한국 관련 영상을 밤새 찾아봤습니다. 그들의 재난 대응 시스템, 조기 경보 체계, 시민들의 대피 훈련까지 볼수록 절망감이 커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거든요. 왜 우리는 매번 이런 참사를 겪어야 하는 거지?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5년 전 허리케인 하비 때도 똑같았어요. 수백 명의 희생자가 나오고 나서야 다음엔 더 잘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깨달음이 저를 때렸어요. 이건 운명이 아니야. 선택의 문제야. 텍사스에서는 재난을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재난을 극복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103명과 0명이라는 극명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게 했다고. 죽은 아이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이런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2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라고 해서 뭐가 그렇게 다를까?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입국장 곳곳에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실시간 기상정보, 재난경보 상황, 대피 안내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와, 공항에서부터 이런 걸 설치해 놨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서울시청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 역마다 홍수시 대피 안내도가 붙어 있었고, 승강장에는 지하 침수 시 행동 요령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지하철 안내방송에서도 현재 강우량과 하천 수위는 안전 단계입니다라고 알려주더군요. 이 사람들은 재난을 일상의 일부로 생각하는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재난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평상시에도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만난 김준호 과장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텍사스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의 첫마디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죠. 김 과장이 저를 지하 3층 통합상황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SF 영화 같았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서울 전체의 실시간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200개의 강우량 센서, 3800개의 하천 수위 센서에서 보내오는 데이터가 1분마다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이게 다 실시간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자동으로 1단계 경보가 발령돼요. 그러면 25개 자치구의 상황실과 119 안전센터, 경찰서가 동시에 비상체제로 전환됩니다. 김 과장의 설명에 저는 감탄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폭우가 예상되면 6시간 전부터 대비 태세에 들어갑니다. 지하철 역사 침수 방지 시설 점검, 하천변 주차 차량 이동 안내, 취약 지역 주민 대피 준비까지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어요. 자동화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모든 게 수동이었거든요. 누군가 판단하고, 누군가 연락하고, 누군가 움직이기까지 최소 몇 시간은 걸렸어요. 여기 보세요. 김 과장이 또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시민들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위치 기반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만 받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TV, 라디오, 전광판, 심지어 아파트 방송까지 동시에 경보가 나갑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재난안전포털 앱에서는 현재 위치의 강우량, 하천 수위, 대피소 위치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앱을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나요? 네. 2,800만 명이 설치했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에요. 김 과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텍사스에서는 이런 앱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현장에 나가서였습니다. 한강변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박영수 반장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자율방재단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재난 대비 훈련을 하죠. 박 반장이 설명했습니다. 월 1회 정기 모임을 하고 분기별로 대피 훈련도 실시해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요? 저는 놀랐어요. 텍사스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훈련하자고 해도 참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로 안전의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함께 지킨다는 인식이 강해졌죠. 박 관장의 말에서 깊은 울림이 느껴졌어요. 실제로 그들의 대피 훈련을 지켜봤는데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경보가 울리면 각 동의 대피 유도반이 움직이고 노약자와 장애인을 우선 대피시키고 지정된 대피소로
질서정연하게 이동했어요. 마치 군대 같았습니다. 얼마나 자주 이런 훈련을 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홍수 위험 시기인 6월에서 9월까지는 격주로 한 번씩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실제 상황 대응 훈련도 해요. 박 반장이 답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텍사스에서는 1년에 한 번 하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인상 깊었던 건 한국기상청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이정호 예보관이 저에게 보여준 시스템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저희는 AI를 활용해서 6시간 전에 국지적 집중호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가 90% 이상이에요. 이 예보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측 결과는 즉시 모든 방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전송됩니다. 화면에는 한반도 전체의 구름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레이더 영상은 5분마다 업데이트되고 위성 사진은 10분마다 갱신됐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AI로 분석되어서 자동으로 경보가 발령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람의 판단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텍사스 참사도 결국 초기 대응이 늦어져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이 예보관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K-워터 홍수통제소였습니다. 거기서 만난 최석철 팀장은 저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저희는 전국 모든 댐과 하천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총 3,200개의 관측소에서 데이터가 들어와요. 최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예상되면 댐 방류량을 미리 조절해서 하류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미리 조절한다고요? 저는 놀랐어요. 텍사스에서는 홍수가 나고 나서야 댐을 방류했거든요. 네, 6시간 전부터 단계적으로 방류량을 늘려서 하천 수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는 미리 안내방송을 보내죠. 최 팀장의 설명에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주일간의 탐방을 마치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의 집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재난은 예방할 수 있고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말이에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신 건가요? 마지막 날 김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1990년대 대홍수를 겪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때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이후로 30년간 꾸준히 투자하고 개선해온 결과입니다. 김 과장이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이 우리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더 간절했기 때문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집단 안전 관리였습니다. 제가 방문한 한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놀라운 안전 시스템을 목격했어요. 저희는 10명 이상 집단 활동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수련원장이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거든요. 저는 그들의 인솔자 행동 수칙을 직접 봤습니다. 모든 인솔자는 참가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했어요. 활동 전 반드시 안전 점검을 하고 참가자들에게 안전수칙을 교육하는 것도 필수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야간 당번 시스템이었어요. 숙박 활동 시에는 인솔자들이 3시간씩 교대로 야간 당번을 섭니다. 수련원장이 말했습니다. 항상 2명이 팀을 이뤄서 30분마다 순찰하고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인해요. 혼자서는 절대 당번을 서지 않습니다. 야간 당번자들은 무전기와 손전등을 필수로 휴대했고 응급 상황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어요. 모든 활동은 당번일지에 기록되었고 다음 당번자에게 인계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참가자들도 철저한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었어요. 인솔자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르고 단독 행동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 시에는 즉시 인솔자에게 신고하고 화재나 자연재해 시 정해진 대피 경로로 신속히 이동하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았어요. 물가나 위험 지역 접근은 절대 금지이고 야간에는 숙소 밖 출입을 할 수 없어요. 한 참가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는데 이제는 당연한 것 같아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취침 전에는 모든 참가자가 점호를 받았고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인솔자에게 알리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이용 시에도 인솔자에게 알리고 동행하는 규칙이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는 이유는 이런 철저한 안전 시스템 때문이라는 걸요. 모든 규칙이 불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불편함이 생명을 지키는 거였어요. 안전수칙은 제약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수련원장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의 집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말이에요. 김 과장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저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재난 대비에 투자하는 건가요? 이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요? 김 과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하세요? 세월호가 침몰한 날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304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였죠. 그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뭔지 말이에요. 김 과장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그 아이들 대부분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 온 국민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건 배 사고였잖아요. 홍수와는 다른 문제 아닌가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같았어요. 조기경보 실패, 대응 체계의 부실, 안전불감증. 세월호나 홍수나 결국 같은 이유로 사람들이 죽는 거였죠.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텍사스 홍수에서도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바꿨습니다. 재난 대응 시스템만이 아니라 국가의 철학 자체를 말이에요. 김 과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비용으로 따질 수 없다. 생존은 기본권이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원칙이 됐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텍사스에서는 항상 비용 대비 효과를 따졌거든요. 홍수방지 시설에 1억 달러를 투자할 가치가 있나? 조기경보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5천만 달러를 쓸 이유가 있나?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김 과장이 오히려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예산 심해 때마다 싸워야 해요. 재난 방지 예산은 항상 후순위거든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니까요. 김 과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재난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한국과 텍사스의 차이가 기술 격차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선순위의 차이였어요. 가치관의 차이였고요.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재난 관련 예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어요. 한국은 GDP의 0.8%를 재난 방지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텍사스는 0.2%에 불과했습니다. 4배 차이였죠. 이런 예산 편성에 반대는 없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있었죠. 하지만 2014년 이후로는 달라졌어요. 김 과장이 답했습니다. 정치인들도 깨달았거든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선거에서 떨어진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텍사스에서는 정반대였거든요. 재난 예방 예산을 늘리면 세금 낭비라고 비판받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니까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깨달음은 시민들을 만나면서 얻었어요. 홍대 앞에서 만난 20대 대학생 이민지 씨와의 대화였습니다. 재난경보가 오면 바로 대피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요. 민지 씨가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재난 경보는 장난이 아니라고. 하지만 가끔 오보도 있지 않나요? 오보라도 상관없어요. 한 번 늦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몇 번 헛걸음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민지 씨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텍사스에서는 정반대였거든요. 시민들이 재난 경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차피 별일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도 대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죠. 왜 이렇게 다를까? 저는 중얼거렸어요. 민지 씨가 제 질문을 듣고 답했습니다. 아마 신뢰의 차이 아닐까요? 우리는 정부를 믿어요. 정부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텍사스에서는 정부를 믿지 마라가 기본 정서였어요. 내 생명은 내가 알아서 지켜라였죠. 그날 저녁, 서울 시내를 걸으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재난 대피 안내가 있고, 아파트마다 자율방재단이 있고,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재난용품을 쉽게 살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재난을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재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고, 그냥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재난 대피 훈련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지? 선생님이 물었어요. 책상 밑으로 들어가요. 아이들이 일제히 답했습니다. 홍수경보가 나면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해요. 7살짜리 아이들이 이런 걸 당연하게 알고 있었어요. 반면 텍사스에서는 어른들도 재난 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죠. 언제부터 이런 교육을 시작하나요? 제가 담임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유치원 때부터요. 재난안전교육은 의무 과정이거든요.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과 텍사스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시스템이 사람을 지키는 사회였고, 텍사스는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사회였어요. 한국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그 목적을 향해 설계되어 있었죠. 반면 텍사스에서는 개인의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부는 최소한만 개입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죠. 이게 문제의 핵심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던 거예요. 마지막 날, 김 과장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간절함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을 잃었거든요.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걸 바꾼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텍사스도 많은 사람을 잃었는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더 간절했던 거였어요. 더 절실했고 더 책임감을 느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텍사스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말이에요. 3주 후 텍사스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어요. 재난관리청 회의실에서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조기경보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어요.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은데? 부청장이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최소 5억 달러는 필요할 겁니다. 제가 답했죠.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5억 달러? 미쳤나? 그 돈으로 도로 몇 개를 더 만들 수 있는데. 한 간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103명이 죽었는데 아직도 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 안타까운 일이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500년에 한 번 일어날 일에 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그 순간 저는 절망했어요. 이들에게는 아직도 재난이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던 거예요.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캠프 미스틱 참사 유가족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습니다. 제 딸 소피아는 9살이었어요. 수영을 정말 좋아했는데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만약 경보가 제때 왔다면, 만약 대피할 시간이 있었다면. 저는 그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려요. 그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소개하고 텍사스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한국에서는 같은 날 비슷한 폭우가 내렸지만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시스템의 차이예요. 저는 TV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는 지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어요. 한국과 텍사스는 다르다. 우리만의 방식이 있다. 이런 반응들이었죠. 그러던 중 전환점이 왔습니다. 휴스턴의 한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된 거예요. 학생들 앞에서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의 한국 학생들은 재난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아요.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우리도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캠프 미스틱에서 죽은 친구가 있어요. 그 순간 저는 희망을 봤어요. 아이들은 달랐어요. 편견이 없었고 변화를 원했어요. 그 강연을 계기로 저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위에서부터 바꾸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였어요. 학교, 지역사회, 시민단체부터 차근차근 설득해 나가기로 했죠. 6개월 후 첫 번째 성과가 나왔어요. 케어 카운티의 3개 학교에서 한국식 재난 대피 훈련을 도입하기로 한 거예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훈련 첫날,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감동했어요. 와, 이거 되게 중요한 거네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겠어요. 1년 후 변화는 더 커졌어요. 텍사스주 의회에서 재난 예방 예산 증액 법안이 발의됐어요. 비록 제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30% 증액이라도 큰 진전이었죠. 법안 통과를 위한 공청회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증언했습니다. 의원님들, 103명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휴대폰으로 캠프 미스틱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아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아이들을 구할 수 있어요.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법안은 간신히 통과됐어요. 투표 결과는 51대 49 단 2표 차이였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눈물이 났어요. 법안 통과 후 저는 즉시 새로운 캠프 안전 수칙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텍사스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로 했어요. 저는 먼저 인솔자 안전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캠프 인솔자는 응급처치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해야 하고 활동 전 안전 점검과 참가자 교육을 의무화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본 야간 당번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제부터 숙박 캠프에서는 인솔자들이 야간 당번을 섭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발표했습니다. 2명씩 팀을 이뤄 2-3시간 교대로 당번을 서고 30분마다 순찰하며 참가자 안전을 확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어요. 잠을 못 자면 다음날 활동에 지장이 있을 텐데요. 한 직원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103명의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 할 수 있나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불편함보다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참가자 안전수칙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모든 참가자는 입소 시 안전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고 인솔자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단독행동 금지, 위험지역 접근 금지, 야간 외출 금지는 기본이었어요. 응급상황 시에는 무조건 인솔자에게 먼저 신고하세요. 제가 첫 번째 시범 캠프 참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고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취침 전 점호제도, 몸 상태 확인 제도, 화장실 동행 제도까지 모든 걸 한국식으로 바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텍사스는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아직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확실히 달라졌어요. 새로운 조기 경보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고 시민 대피 훈련이 정교화됐어요. 6개월 후 첫 번째 폭우가 왔을 때 저희의 새로운 시스템이 시험대에 올랐어요. 야간 당번자가 기상 경보를 가장 먼저 확인했고 모든 참가자들은 훈련받은 대로 질서정연하게 대피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6개월 전 같은 상황이었다면 분명 큰 참사가 났을 거예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재난은 어쩔 수 없다 해서 재난은 준비할 수 있다로 말이에요. 지난주 텍사스에 또 폭우가 내렸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조기경보가 제때 발령됐고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김 과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텍사스에서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과장의 답장이 왔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계속 노력하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캠프 미스틱에서 죽은 27명의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캠프 미스틱에서 죽은 27명의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른 아이들은 안전할 거야.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걸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한국이 그것을 가르쳐줬고 이제 텍사스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재난은 운명이 아니라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국이 그것을 보여줬고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다음 세대에게는 더 안전한 텍사스를 물려주겠습니다. 그것이 103명의 희생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에게도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재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극복 가능한 문제로 바꿀 것인가. 저는 이미 선택했어요. 여러분도 선택해 주세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103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캠프나 집단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전 세계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직접 가서 취재하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안전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작은 경험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이 안전 혁신의 동참자입니다. 안전한 내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